다시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죠. 10세기 중반 이후로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후우마이야 왕조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이슬람 왕조였던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왕조에 의해 멸망하자 이전 왕조의 후예가 먼 이베리아 반도까지 와서 세운 나라가 후우마이야 왕조였죠. 처음에는 그 수장이 자신을 아미르라고 칭하다가 파티마 왕조가 세워진 이후 스스로를 칼리파라고 부르면서 3칼리파 시대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칼리파는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와 종교적 권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 비유하자면 교황과 황제가 합쳐진 것과 같았죠. 978년 알 만수르라는 인물이 선왕의 아들을 허수아비 칼리파로 세워두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무려 24년 동안이나 사실상 최고 권력자였던 알 만수르는 피지배민들을 착취하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이 시기 순교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사적인 재능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북부에는 여러 개의 작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영토를 쉴 새 없이 공격해 상당 부분을 점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철권 통치를 했던 알 만수르가 1002년 세상을 떠나자 이제까지 눌려있던 반발이 동시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마이야 가문으로 이어져 오던 칼리파직도 함무드 가문에게 빼앗기기도 하는 등 칼리파직 자체의 권위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죠. 결국 1031년 이후로는 더 이상 칼리파를 자칭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후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하던 이베리아 반도의 중남부 지역은 30개 이상의 타이파들이 다스리는 작은 세력으로 분열되어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타이파는 부족이라는 뜻의 아랍어죠. 그러자 한동안 남쪽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 눌려 지냈던 북쪽의 기독교 국가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이 완전히 밀려나는가 싶었지만 상황은 좀 다르게 돌아갔죠. 처음에는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데 집중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의 위협이 약화되자 곧 서로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1016년 팜플로나 왕국의 왕 산초 3세가 인근의 카스틸라를 병합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고 이 나라는 곧 나바라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독교 세력이 서로와의 싸움에 골몰하자 남쪽에 분열된 이슬람 세력들도 계속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죠.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은 점차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들을 도와줄 원군으로 오늘날의 모로코를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난 무라비트 왕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라비트 왕조는 베르베르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슬람 왕조였습니다. 이 왕조의 설립 과정이 흥미로운데요. 베르베르인은 북아프리카 전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마이야 왕조가 이 지역으로 세력을 넓힐 때 일찌감치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했기에 이슬람의 중심지로부터 지리적으로 거의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슬람 신앙도 정통 신학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죠. 토착 종교와의 혼합도 자주 일어났고요. 1040년경 이 모로코 지역의 베르베르인 족장 중 하나였던 아히야 이븐 이브라임이라는 인물이 이슬람 신앙의 성지인 메카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부족이 믿어왔던 이슬람 신앙이 얼마나 정통에서 먼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온 이브라임은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던 동포들에게 매우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정통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경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이브라임은 점차 주변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이었죠.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력한 규율을 가진 신정국가의 힘은 강했습니다. 새 왕조는 빠른 속도로 주변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 지역을 모두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크게 확장하던 무라비트 왕조에게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들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제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아랍인 통치자들은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들을 야만족과 비슷하게 취급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그 베르베르인들이 세운 무라비트 왕조의 지원을 간청하게 된 거죠. 1086년 무라비트 왕조의 다섯 번째 통치자인 유스프 이븐 타슈핀이 이끄는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왔습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레온 카스티아 왕국의 알폰소 6세에 의해 상당 부분 점령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군주는 정면으로 대결을 펼쳤는데 병력이 3배나 많았던 적을 얕잡아봤던 알폰소 6세의 대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 전투로 이베리아 반도의 주도권이 무라비트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도의 타이파들은 모두 무라비트 왕조를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죠. 그 시작부터 강경한 이슬람 정통신앙을 강조해왔던 무라비트 왕조가 보기에 대륙의 무슬림들의 신앙이 너무 해이했던 겁니다.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아온 무슬림들은 그들의 전통과 함께 반도의 원주민인 기독교인들의 전통과 신앙이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죠. 이건 오늘날 스페인 남부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군대를 몰고 온 무라비트 왕조는 적들을 물리치고 얌전히 본거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변질된 신앙을 교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전에 후 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하던 영역을 대부분 장악해버린 것이죠. 한편 유럽 대륙의 동쪽에서도 새로운 이슬람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한동안 서아시아는 수니파인 아바스 왕조와 시아파인 파티마 왕조가 패권을 두고 겨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설명했듯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들이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투르크족 용병들이 도리어 힘이 강해져서 칼리파를 마음대로 농락하게 되었죠. 10세기 중반이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서 부하이 왕조라는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 사실상 아바스 왕조를 쥐락펴락하게 된 겁니다.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하이 왕조는 굉장히 넓은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부하이 왕조 역시 시아파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그다드를 장악한 후에도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를 교체하기는 했으나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시아파 실권자가 수니파 칼리파를 명목상 섬기는 묘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쪽의 파티마 왕조와 동쪽의 부하이 왕조가 모두 시아파인 시아파 대통합이 이루어지나 싶었지만 상황이 또 그렇게 간단히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아파이긴 했으나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중에서도 이스마일파 또는 7이만파에 속했고 부하이 왕조는 12이만파였기 때문입니다. 시아파의 최고 지도자인 이맘의 자리를 두고 6대 이맘이었던 자파르 알 사디크가 죽은 후 그의 두 아들 중 누구를 정통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계파는 갈라졌는데요. 이스마일파는 장남인 무함마드 이븐 이스마일을, 12이만파는 차남인 무사 카딤을 7번째 이맘이라고 믿었습니다. 장남인 이스마일이 아버지인 자파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이 이런 논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두 왕조는 끝까지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런 부하이 왕조의 북쪽에서 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북방 초원지대에서 온 셀주크 투르크족이었습니다. 9세기 말 하자르 칸국이 무너지면서 그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왔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습니다. 1038년 그 족장 중 하나였던 토그릴 베그라는 인물이 스스로 술탄이라는 직위를 자칭했습니다. 술탄이란 아랍어로 권력, 권위를 뜻하는 말로 이 즈음 여러 세력의 통치자들이 이 명칭으로 자신을 불렀습니다. 어쨌든 실권은 상실했다고 하지만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칼리파를 자칭하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는 니샤푸르를 수도로 삼아 자신의 나라를 세웠고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일어난 부하이 왕조는 이를 막아낼 수 없었고 결국 셀주크 제국에 멸망하고 말죠. 이제 동로마 제국과도 국경을 맞대게 된 셀주크 제국은 1048년 동로마 제국과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스 9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동서교의 대분열 당시의 황제였는데요. 그 사건은 지금 전투보다 몇 년 후의 일이죠. 동로마 제국은 인근의 병력까지 모아서 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참전했지만 로마 측 총사령관이 포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패하고 맙니다. 이 전투 후 로마는 파티마 왕조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셀주크 제국을 견제하려고 하죠.
1056년 토그릴 베그는 바그다드로 진격해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행위는 금요일에 열리는 기도회에서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며 기릴 것인가였는데요. 토그릴 베그는 칼리파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신 기도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 줄 것과 이슬람 세계의 최고 술탄이라고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요구는 받아들여집니다. 1063년 토그릴 베그는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간의 진통 끝에 술탄직은 그의 동생의 아들, 즉 조카였던 알프 아르슬란이 이어받죠. 1071년 그는 만지케르트에서 동로마 제국과 국운을 건 전투를 벌이는데요. 상대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동로마의 황제였던 로마노스 4세가 포로로 잡혔을 정도였죠. 아르슬란은 사로잡은 로마노스 4세를 일주일 후 풀어주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아시아 지역은 사실상 셀주크 제국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맙니다. 그 결과 셀주크 왕족 중 하나가 이 지역에 룸 술탄국을 건설하기도 하죠. 룸은 로마라는 뜻으로 로마의 영토 안에 세워진 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힘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곧 이어질 십자군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